어제 저녁부터 한국 대표팀의 감독으로 클린스만이 부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국내 매체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었고, 그리고 심지어 키커에서도 클린스만 감독과 한국 대표팀이 가까워졌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스포츠조선에서 어제 이후에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취재 결과 클린스만 감독은 현재 협상 1순위 대상자이며 실제 협상은 꽤나 진척된 분위기다. 그리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연봉 협상에서 상당 부분 진전된 상태고, 스태프 문제에서도 사단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수석 코치를 포함한 한두 명 정도를 데려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변수는 한국 상주 여부다. 클린스만 감독은 독일 출신이지만 미국 국적까지 취득한 사람이고, 독일 대표팀을 이끌 당시에도 독일이 아니라 미국에서 주로 머물면서 독일 축구계에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는 감독이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들을 보면 클린스만 감독과 현재 축구협회가 상당히 계약에 진전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신뢰도가 꽤나 높아 보이는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 문제는 클린스만 감독이 우리 대표팀에게 과연 어울리는 감독이냐,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스태프를 데려올 때 사단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수석 코치를 포함한 한두 명 정도만 데려온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벤투 감독 시절에 사단을 같이 데려왔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뭐 당연하게도 이 벤투 감독과 함께 했던 사단은 벤투 감독의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팀적으로 움직이면서 벤투 감독이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들을 다른 코치들이 신경을 쓰면서 이 벤투 감독이 추구하는 전술적인 패턴과 흐름들을 디테일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이 클린스만 감독은 어쨌든 감독직을 내려놓은 지가 어느 정도 된 상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자신의 사단을 꾸려서 나의 축구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많이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클린스만 감독이 자신의 코치들을 한두 명 데려오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국내에 있는 국내 코치진으로 축구협회와 클린스만이 뭐 상의를 해서 꾸리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것이 어쨌든 우리가 외국인 감독을 데려오는 것은 외국인 감독을 데려옴으로써 현대 축구의 트렌드에 맞는 좋은 축구를 따라가고 싶어서 데려오는 건데, 이렇게 되면 클린스만 감독을 데려오는, 그리고 외국인 감독을 데려오는 이유가 상당 부분 좀 사라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기사에서 나왔던 이 문제 있죠. 마지막 변수는 한국 상주 여부다. 이건 이제 이 기사에서도 취재를 정확하게 한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일단 클린스만 감독이 독일 대표팀을 이끌 때도 미국에서 생활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나 가장 최근에 감독직을 수행했던 헤르타 베를린에서 클린스만 감독이 중도에 부임했는데, 중도에 부임한 이후에 10경기 만에 팀을 떠났거든요. 근데 이 팀을 떠날 때 어떻게 떠났냐면, 헤르타 베를린이 클린스만 감독을 믿고 겨울 이적 시장에서 안 좋은 성적을 반등시켜달라 라고 하면서 1,0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이제 그때만 해도 지금 울버햄튼에서 뛰고 있는 쿠냐, 그리고 밀란에서 뛰고 있었던 피용테크를 헤르타 베를린이 영입을 했었거든요. 겨울 이적 시장에 아주 굵직굵직한 영입들이 있었죠. 그런데 10경기만 하고 팀을 떠났습니다. 특히나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이후에 한 두세 경기만 하고 떠났어요. 근데 떠날 때도 이 클린스만 감독이 페이스북으로 헤르타 베를린을 떠납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떠나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헤르타 베를린과 전혀 상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아주 문제가 컸었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클린스만 감독의 이런 행보들을 보면 커리어 내내 뭔가 책임감 있게 이 자신의 팀을 이끌었던 기억이 사실은 미국 국가대표팀 정도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감독을 데려와서 한국의 대표팀을 맡게 하는 건데, 과연 클린스만 감독이 책임감 있게 이 팀을 이끌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고민이 당연하게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다만 여기서 당연히 우리 국가대표팀 이 기술위원회도 감독을 선임할 때 그냥 선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왜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려고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일단 뭐 클린스만 감독이 감독직을 내려놓은 지는 꽤나 됐지만 전술적인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월드컵 기술 그룹 소속으로
월드컵에서 나왔던 전술적인 흐름들을 연구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았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현대 축구의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한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벤투 감독이 4년 동안 이끌면서 우리 대표팀에게 이식했던 그런 축구가 어쨌든 클린스만 감독의 지금까지 보여줬던 축구와 어떤 유사성이 있느냐를 생각해보면, 일단 클린스만 감독이 측면 공간을 굉장히 넓게 쓰는 감독입니다. 이제 벤투 감독의 전술을 생각해보면 벤투 감독도 좌우 풀백을 아주 높게 끌어올려서, 특히나 처음에 왔을 때는 왼쪽에 홍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이용을 높게 끌어올리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좌우로 분산시킨 다음에 이때 안쪽으로 황의조, 황희찬, 손흥민 이런 공격수들이 공간 사이사이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들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왼쪽에 홍철이 아니라 김진수가 나오면서부터는 김진수가 안쪽으로, 왼쪽에 있는 손흥민이나 황희찬이 측면으로 넓게 벌려주는 형태를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좌우 측면을 굉장히 넓게 쓰면서 상대 수비를 좌우 측면으로 분산시키는 이러한 플레이들을 벤투 감독이 매우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도 가장 최근에 헤르타 베를린 그리고 미국 대표팀을 맡았을 때 좌우 측면을 넓게 활용하는 것을 아주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미국 대표팀 시절의 장면인데, 중앙에서 볼을 잡고 있다가 측면 공격수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볼을 받아주고요. 이때 오른쪽에 있었던 풀백이 높게 올라갑니다. 일단 측면을 넓게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볼을 받은 선수가 돌아선 이후에 뛰어들어가는 풀백에게 측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줘요. 그러면서 이 측면 공간을 아주 빠르게 활용을 하고, 측면으로 볼이 넘어갔을 때 순간적으로 중앙 공격수, 반대편 측면 공격수, 공격형 미드필더, 이 중앙에 있는 선수들이 측면으로 상대 수비가 분산될 때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중앙에서 선수들이 많이 침투해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중앙에서의 컷백을 슈팅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도 보시면 측면으로 선수가 뛰어 들어갈 때 반대편에서 볼을 가지고 있다가 재빠르게 중앙에서 반대편으로 볼을 보내주는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클린스만 감독이 빠르게 측면 전환을 통해서 경기장을 넓게 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라는 개념은 일단 많은 감독들이 가져가는 개념이지만 벤투 감독이 4년 동안 추구했던 그러한 패턴과 유사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감독이 벤투 감독처럼 측면 공간을 넓게 사용한다 라는 것은 비슷할 수 있어도 전체적인 전술적인 운영이나 틀 자체가 약간 벤투 감독이 추구했던, 우리가 볼을 소유하면서 우리만의 공격 패턴을 중앙에서부터 풀어가고, 이러한 모습들은 미국이나 헤르타 베를린에서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훨씬 더 단순하게 갈 때가 많아요. 특히나 이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서 짜임새 있는 축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클린스만 감독이 독일 대표팀 시절부터 받고 있었던 비판점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독일 대표팀, 바이에른 뮌헨, 미국, 그리고 헤르타 베를린까지 클린스만 감독이 맡았을 때마다 굉장히 전술적으로 단순하고 약간 투박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특히나 이 감독은 어떤 모습들이 많이 나오냐면, 측면을 활용할 때 측면 공격수가 약간 중앙으로 들어오고 이때 좌우 풀백들이 많이 올라가는 형태를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중앙 미드필더들은 거의 대부분 수비라인 앞을 보호하는 역할에 치중할 때가 많아요. 이제 그렇다는 뜻은 이제 어떤 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좋은 선수들이 많아졌거든요. 예를 들면 이강인, 이재성, 황인범 이런 선수들이 이제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많이 배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클린스만 감독은 측면 공격을 위주로, 특히나 풀백과 측면 공격수의 빠른 측면 공략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감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독일 대표팀을 맡았을 때부터 가장 최근에 헤르타 베를린을 맡았을 때까지 중앙 미드필더의 공격 가담이나 빌드업에 대한 참여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 대표팀의 강점 중에 하나는 중원 라인에 볼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리고 볼을 배급해줄 수 있는 좋은 선수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우리 대표팀의 강점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까지 잘 활용하지 못해왔던 감독이다 보니까 우리 대표팀을 과연 잘 이끌 수 있을까? 선수 구성과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이 과연 일치할까? 라는 고민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클린스만 감독이 감독직을 그만둔 지 어쨌든 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전술적인 특징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리고 전술적인 공부를 하면서 다른 전술적인 흐름을 쫓아가고 있는지 이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이 감독의 커리어에서 보여줬던 축구는 벤투 감독의 축구와 일치하는 부분은 측면을 넓게 쓰고 싶어한다. 이 부분을 제외하면 후방에서의 볼 소유 능력, 중원을 거쳐가는 능력들, 그리고 공격 패턴의 다양함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 대표팀이 그동안 추구했던 부분들과는 그렇게 일치하는 부분을 많이 찾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많은 축구 팬분들이 클린스만 감독의 기억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기억들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이 선임을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